예순을 갓 넘긴 나이, 이제는 시장의 소란스러움 대신 아파트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믿고 싶은 여자이지요. 그 평범함 속에는 사실 지독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 억지로 찬밥을 물에 말아 넘기던 그런 새벽은 이제 제 인생에 없어요. 대신 커튼을 비집고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저를 깨울 때까지 느긋하게 잠을 즐깁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뭉근하게 끓인 누룽지로 속을 달래고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자 사치입니다. 집안 가득 커피 향이 퍼져나가 30년 넘게 손끝에서 떠나지 않던 생선 비린내와 흙냄새를 잠시 잊게 해줄 때 저는 비로소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이력서이자 성적표인 통장이 들어있지요. 수없이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표지, 그 안에는 제 청춘과 맞바꾼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5억 원. 누군가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며 코웃음 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돈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과 눈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9,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명호를 업은 채 시장 좌판에 처음 앉았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비릿한 좌판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들의 머리 위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던 겨울,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얼어붙은 동태를 나르던 젊은 날에 제가 그 돈 속에 있었습니다. 35, 장마철이면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무릎까지 잠겨도 팔다 남은 채소를 상할세라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구르던 제가 있었습니다. 48, 아들 명호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가게에 홀로 앉아 이걸 마련하지 못하면 어쩌나 밤새 가슴을 졸이던 제가 있었습니다. 밥값을 아끼려 손님들이 먹다 남긴 국밥 국물에 찬밥을 말아 끼니를 때우고 달아빠진 고무장갑을 기워 쓰면서도 아들 학원비만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하고 모질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독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통장을 선물처럼 소중히 꺼내보며 혼자만의 단꿈을 꾸곤 했어요. 평생 가보지 못한 제주도 푸른 바다를 보며 한 달쯤 살아보는 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해 삐뚤빼뚤한 내 이름 석 자를 붓으로 멋지게 써보는 꿈, 그런 소박한 꿈들이었지요. 오직 고생한 나 이정옥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여행 책자를 뒤적이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들 명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 대접하고 싶어서요. 드릴 말씀도 있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기둥이었으니까요. 저는 금방이라도 소풍을 떠나는 아이처럼 마음이 들떠 저녁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 큰맘 먹고 장만에 옷장 깊숙이 모셔두었던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번화가에 있는 제법 격식 있어 보이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정갈한 그릇들, 조용히 오가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이 제가 살아온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아들 녀석 옆에는 처음 보는 아가씨가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이민경. 아들이 몇 번이나 좋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이민경이에요. 민경아, 인사드려. 우리 어머니시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뵈니 훨씬 고우세요. 화면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 민경이는 예쁘고 싹싹했습니다. 제게 먼저 다가와 팔짱을 끼는 스스럼 없는 모습이나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제 앞 접시에 먼저 덜어주는 살가운 행동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풀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예쁘고 밝은 아가씨와 만난다니 복도 많지. 아들의 어깨를 흐뭇하게 두드려주며 행복한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했던 마음 한구석에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어와 구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경이의 말과 행동은 나무랄 데 없이 상냥했지만 그 상냥함은 어딘가 잘 훈련된 것처럼 느껴졌고 대화의 내용은 미묘하게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요즘은 어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호텔급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사는 곳은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랑 북카페까지 있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명호 씨가 워낙 능력 있고 성실해서 믿음직스럽지만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집에서 시작하는 건 꿈도 못 꾸잖아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분명 제게 동의를 구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라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애써 다른 화제로 돌리려 해도 대화는 신기할 정도로 다시 집과 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명호는 그저 민경이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옳다는 듯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민경이가 생각이 깊어요. 워낙 현실 감각이 좋아서요. 저는 그 현실 감각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호야, 저 아가씨 많이 좋아하나 보구나. 네, 엄마. 민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작은 불안감을 억지로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꼬여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렇게 현실적이고 당당한 것이겠지. 스스로를 타이르며 애써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긴 찻집.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으로 전해질 때쯤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자세를 바로 하고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명호의 결심에 찬 목소리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둘이 이렇게 보기 좋은데 망설일 게 뭐 있겠니? 엄마는 언제든 환영이다. 제 허락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경이가 곧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현실의 벽이 있네요. 옆에 있던 명호가 한숨과 함께 그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집 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서울은커녕 경기도에서도 괜찮은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요. 시작부터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살고 싶지는 않은데 방법이 보이지가 않네요. 민경이가 눈가를 살짝 붉히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저 하나 가르치고 시집 보내는 것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거기에 또 손을 벌릴 수는 없어요. 너무 불효하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처연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애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정확하게 저라는 사람을 넘어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통장, 그 안의 숫자 5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내리며 꿈꾸었던 소박한 행복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내 단단했던 성벽에 소리 없이 차갑고 깊은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명호는 제 옆에서 계속해서 민경이가 얼마나 생각이 깊고 착한지에 대해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집이라는 글자만이 머릿속을 윙윙거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간은 제 평생의 노고를 보상해주는 안락한 성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곧 빼앗길 위기에 처한 초라한 성체처럼 느껴졌지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장의 비린내와 함께 돈을 세던 지난날이, 눈을 뜨면 아들과 민경이의 간절하던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내 노후와 아들의 미래, 저울의 양끝에 놓인 이 두 가지를 두고 밤새도록 저울질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고생한 대가가 겨우 이것인가 하는 억울함과 저러다 내 아들이 정말 결혼도 못하고 힘들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제 앞에 앉은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번에 저희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민경이도 계속 마음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엄마, 민경이가 요즘 잠도 잘 못 자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집 문제 때문에 시작부터 너무 힘드니까 기가 다 죽어서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시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저를 붙잡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의 온도는 제게 위로가 아니라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해야 할지도 몰라요. 결혼을 무기로 저를 협박하는 아들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2배, 3배로 효도할게요. 엄마 노후 제가 꼭 책임질게요. 제발요 엄마. 그날 저녁 민경이까지 합세하여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반쯤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민경이는 붉어진 눈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노후 자금에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은행도 알아보고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기댈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제게 쏟아내는 압박과 회유 앞에서 제 결심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래, 내 노후가 좀 고단하면 어떤가.
자식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것이지.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인생과도 같았던 통장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로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 약속이 있고 난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러 다니는 나날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아들과 함께 그의 미래를 그려보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민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전기사이자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은행에 불과했지요. 첫 번째로 본 집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내부를 수리하면 둘이 살기에는 아늑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민경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좀 낡아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구조가 너무 옛날식이라 가구 놓기도 애매하겠어요. 두 번째로 본 집은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보안도 잘 되어 있었지만 민경이는 창밖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너무 좁아요. 나중에 아기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창문 열면 바로 앞 건물이라 사생활 보호도 안 되겠네요. 세 번째, 네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경이의 퇴짜 목록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브랜드가 별로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말하기 창피해요. 여긴 거실에 해가 오후에만 들어오네요. 오전에 들어와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던데.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어서 너무 불편하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운전하며 녹초가 되었지만 아들 명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경이의 기분을 맞추기에 급급했지요. 민경아, 피곤하지? 힘들면 오늘은 그만 볼까? 우리 민경이가 보는 눈이 높아서 그래. 아무 데서나 살 수 없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건 아들의 신혼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까다로운 공주님의 궁전을 고르는 시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사는 집인데 제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경이가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았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새로 지은 번듯한 아파트 단지였지요.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집은 누가 봐도 좋아 보였습니다. 널찍한 거실과 반짝이는 주방, 호텔 같은 욕실까지. 민경이는 어린아이처럼 집안을 뛰어다니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어머님,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가 제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알려준 가격은 제 예산인 5억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여긴 너무 비싸구나.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러자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민경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어머님. 이왕 해주시는 거 조금만 더 쓰셔서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데서 살아야 저도 기죽지 않고 명호 씨 내조도 더 잘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아들 명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본 집 중에 여기가 제일 좋잖아. 여기서 살면 우리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부족한 건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안 될까? 이자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전부 내놓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빚까지 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와버린 탓일까요? 저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또다시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 민경이가 원하는 그 집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노후 역시 그렇게 증발해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까지 잡힌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모두가 모였지요. 저와 아들 명호, 그리고 민경이는 물론이고 연락도 없이 민경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차 제 사돈이 될 분까지 함께였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중개인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 돈으로 사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집이니 명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도 같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이의 어머니가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이렇게 큰일을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별 말씀을요. 다 명호 좋자고 하는 일인데요.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사돈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명의는 당연히 우리 명호랑 민경이 공동 명의로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야 아이들이 진짜 자기 집이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재산 문제도 복잡하지 않고요. 그 말에 중개사무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이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눈만 끔뻑이고 있었고 아들 명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여기서 화를 내거나 당황하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사돈을 마주 보았습니다. 사돈어른, 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 아직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안정되면 그때 가서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하는 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속뜻, 즉 이 집의 주인은 나다라는 의미를 그들이 모를 리 없었지요. 사돈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고 민경이는 노골적으로 입술을 삐죽이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뜻은 관철되지 못했고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선명하게 제 이름 석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경이는 제게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 필요할 때가 아니면 침묵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는 아들의 들뜬 모습을 보니 명예 문제로 서운했던 마음도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는 반찬이라도 좀 챙겨줄까 싶어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민경이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응, 집 정말 좋아. 시어머니가 해주셨어. 뭐, 명의는 아직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거잖아. 미리 받아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니. 제 평생의 재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그 태도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헛기침을 하며 거실로 들어서자 민경이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경이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해주셨으니 혼수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경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속상해서 전화드렸어요. 저희 엄마가 혼수 가구 보러 다니시다가 거의 쓰러질 뻔하셨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이 해주신 집이 워낙 좋고 넓으니까 거기에 맞는 가구를 넣으려니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평범한 가구를 넣으면 이 좋은 집이 초라해 보일 거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좋은 걸 하자니 저희 엄마 등골이 휘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불효녀가 된 기분이에요. 듣고 있던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은 집을 해준 것이 왜 이제 와서 그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상황으로 변한 것일까요? 이건 마치 비싼 그릇을 선물해 줬더니 그 그릇에 어울리는 비싼 음식을 채워 넣을 돈까지 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민경이는 서운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혼수를 맞춰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명호 씨 기죽을까봐 걱정이라고요. 어머님, 아들 체면 세워주시려다가 저희 엄마만 고생하시네요. 그 말을 끝으로 민경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아들 명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제 민경이한테 전화 받았어? 그래, 받았다. 엄마, 민경이네 집 형편 어려운 거 알잖아. 엄마가 집을 너무 좋은 걸로 해주셔서 그쪽에서도 부담이 큰가 봐. 민경이 말 들어보니까 장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가 혼수 비용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하는 돈이잖아. 그래야 민경이도 우리 집에 와서 처음부터 기죽지 않고 자라지. 응? 엄마.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 아들 명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민경이라는 여자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빨대를 꽂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낯선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 혼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태주고 말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의 집은 번쩍이는 새 가구와 최신 가전제품들로 화려하게 채워졌습니다. 민경이는 자신의 SNS에 사랑 넘치는 우리 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드림하우스 같은 문구와 함께 집안 곳곳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물론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마지막 남은 노후까지 저당 잡힌 이름 없는 후원자에 불과했지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자 민경이는 친구들을 불러 성대한 집들이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거니까 시간 비워두세요. 그래, 알았다.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네. 제가 필요한 음식 목록을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손님들이 20명 정도 올 건데 음식은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야 해요. 갈비찜이랑 해물잡채, 월남쌈 같은 손 많이 가는 음식들로요. 과일도 그냥 과일 말고 백화점에서 파는 제일 좋은 걸로 부탁드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에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처럼요. 민경아, 그건 좀 너무 많지 않니? 나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하니? 차라리 출장 뷔페를 부르는 게 어떻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경이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집들이 음식은 시어머니가 직접 정성껏 차려주셔야 며느리 얼굴이 사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이 정도다 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요. 출장 뷔페 부르면 남들이 저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정성이 없다고 욕해요. 그건 싫으시잖아요. 그녀는 정성과 체면이라는 단어로 저를 교묘하게 올감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며느리 체면도 안 세워주는 무정한 시어머니가 승낙하면 그 모든 고생을 감당해야 하는 하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들이 전 이틀 동안 저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부탁해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고 좁은 부엌에서 온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었지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아들 내외의 가장 빛나는 나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들이 당일 저는 커다란 통들을 양손 가득 들고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경이는 친구들과 함께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주방으로 가 제가 해온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려하게 차려입은 민경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을 보고 모두가 감탄했어요. 우와, 민경아. 이거 다 너가 한 거야? 대박이다. 무슨 호텔 뷔페 같아. 그러자 민경이는 얄밉게 웃으며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솜씨 좋으시지? 그 말에 친구들은 일제히 저를 향해 박수를 치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내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아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단 한마디 말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 친구가 진심으로 부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경아,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어머님이 이렇게 예쁜 집도 떡하니 사주시고 음식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고 넌 정말 복받은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이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기다렸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무언가 비밀을 말하는 듯한 교묘한 톤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뭘 잘 몰라서 그래. 사주신 거 아니야.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린 그냥 월세 없는 전세 사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우리한테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어요. 제 평생의 세월, 제 땀과 눈물, 제 노후와 맞바꾼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지고 누군가는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엉망이 된 거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민경이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경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들 명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직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명호야, 방금 민경이가 한 말 너도 똑똑히 들었니?
아들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한 것은 민경이었어요. 그녀는 허리에 손을 척 올리고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사실이잖아요. 이 집 저희 명의도 아니고 저희 자산으로 잡히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어머님이 다 해주셨다고 오해하길래 사실을 말해준 것뿐이에요.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쳐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기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무참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을 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말이 좀 직설적이긴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희 명의가 아니니까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엄마가 그냥 맘 편히 살라고만 하시니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신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을 지배하는 차가운 냉기, 그리고 서늘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제 아들의 여자, 저 두 사람을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엉망진창이 된 집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의 현관문을 등지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섰을 때 저는 비로소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제 돈으로 구하고 제 피와 땀으로 그 안을 채웠던 공간이 이제는 저를 밀어내는 낯선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모든 청각 세포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세상은 거대한 무음의 공간이 되어버렸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비상계단을 통해 한층 한층 걸어 내려왔습니다. 제 구두굽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보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상점들의 불빛,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 모든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영화 속을 유령처럼 떠다니는 존재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거나 혹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담기기에는 제 안의 그릇이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심장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가 자리 잡은 듯 묵직한 통증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은 저를 주저앉히는 대신 오히려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해야 할 집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제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 아니면 제 노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명호가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반에서 가장 좋은 운동화를 가진 친구를 몹시도 부러워했지요. 저는 새벽 시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번 돈으로 아들이 원하던 그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그걸 신고 잠이 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 나온 다른 디자인의 운동화가 유행하자 아들은 제게 사준 운동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장 구석에 처박힌 그 운동화를 보며 저는 그저 아이의 변덕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얻은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새로운 욕심이 생기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기적인 본성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공부에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몇 달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당시로서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아들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밤을 새워 공부할 것처럼 다짐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컴퓨터는 공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밤새 게임을 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아들은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들의 작은 반항이려니 사춘기의 열병이려니 하고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모리에로 치부해버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시작이었음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저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머니라는 이름의 콩깍지에 눈이 멀어 그 본질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효심 깊고 착한 아들이라는 허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깨달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자 심장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깨지며 그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분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야 말겠다는 서늘한 결의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마음속의 아들을 완벽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흘릴 눈물도 내어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친구 영희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가장 힘든 시절을 지켜봐 주었던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얼마 전 아들 집을 구경 와서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했던 그녀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정욱이야. 이른 아침부터 미안하다. 어머, 정욱아. 괜찮아.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제 무슨 일 있었지? 역시 친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그 집 팔아야겠어. 그래서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 혹시 그때 했던 말 아직도 마음이 있니? 수화기 너머로 영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가 그게 정말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만약 너만 괜찮다면 다른 데 내놓는 것보다 조금 싸게라도 넘기고 싶어서. 너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꼈는지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정호가. 그럼 오늘 오후에라도 시간 괜찮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래. 고맙다, 영희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아까 적어두었던 법무법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에 전화를 걸어 오후 늦게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 찾아간 찻집에서 저는 영희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집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던 순간부터 명예 문제로 시작된 갈등, 그리고 어젯밤 집들이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말까지. 제 이야기는 눈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지만 이야기를 듣는 영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 지 애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 놈이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단 말이야? 영희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제 감정의 댐이 무너지며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솟구쳤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 모든 걸 다 없던 일로 만들기로.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이 일을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데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물론이지, 정호가. 말만 해. 내가 뭘 도우면 될까? 그 집, 너가 사줘. 시세보다 1,000만 원, 아니 2,000만 원이라도 싸게 줄게. 대신 계약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저것들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 가능하겠니?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마침 우리 아들 녀석도 전세 만기가 코앞이라 집을 보고 있었어. 너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친구지. 우리 남편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회색빛 하늘이 조금은 맑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영희라는 든든한 아군이 들려준 날카로운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영희 부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영희는 남편을 설득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준비해 온 터였습니다. 그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에 저는 말없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빽빽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제 눈에는 마치 아들 내외에게 보내는 사망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매매 대금,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인 부동산 인도 의무. 매도인 이정옥 여사님께서는 잔금 지급일인 8월 20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 거주자를 모두 퇴거시키고 어떠한 권리 침해도 없는 온전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까지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강제 집행을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현 거주자, 강제 집행, 명도 소송.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단어들이 이제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란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옆에 선명하게 인주를 묻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그 인주 자국 아래에 지식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 부부도 곧이어 서명을 마쳤고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영희가 보낸 계약금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되찾은 제 인생의 주도권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그 누구에게도, 특히 아들 내외에게는 티끌만큼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그날의 충격으로 단단히 삐져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엄마,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사람을 이렇게까지 피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말해. 화난 거 아니다. 그냥 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무슨 시간이 그렇게 필요해?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주말에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 민경이가 엄마 좋아하는 걸로 음식 해놓겠대. 생각 없다. 너희끼리 먹어라. 나중에 내가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전화하지 말아주면 좋겠구나.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결국 엄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들게 만든 것이지요. 그들은 제가 그저 나이든 여자의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고, 결국에는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확신은 어느 날 저녁 제가 무심코 확인한 민경이의 SNS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그릇에 예쁘게 담은 파스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려놓았더군요. 오늘 저녁은 오붓하게 둘이서 파스타.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아요. 다음 주에는 친구들 불러서 2차 집들이 예정. 신혼스타그램, 러브하우스, 우리 집이 최고. 저는 그 사진과 글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이라. 곧 쫓겨날 운명인 줄도 모르고 남의 집에서 여왕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두어라.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을 잡기 위해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위선적인 목소리였지요. 명호야, 아들. 잘 지내니? 갑작스러운 저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들은 무척이나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낸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 친구 중에 영희 이모 기억하지? 옛날에 시장에서 엄마랑 같이 장사했던. 그 이모가 너희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다는데 아들 새집이 어떤가 구경 한번 하고 싶다고 성하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쯤에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 잠깐 들러서 차나 한잔하고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제 제안에 아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전화가 드디어 제가 항복했다는 신호라고 자신의 성공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머니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엄마? 그럼 당연히 괜찮고 말고 잘 됐다. 이모님 오시면 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민경이가 솜씨 발휘해서 맛있는 차도 대접하면 되겠네. 아이고, 엄마가 먼저 그렇게 전화해주니 너무 좋다. 그래, 그럼 토요일 2시쯤 들르마. 너무 번거롭게 준비하지는 말고 민경이한테도 잘 말해두렴. 걱정 마, 엄마. 민경이한테 잘 말해놓을게.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태풍을 자신들을 축복해주러 오는 봄바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그날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가면을 쓴 채 가장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의 시간을 떠올리며 차가운 결의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아파트 공동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제 옆에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영희와 그녀의 남편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영희는 제 소매를 끌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호가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거니? 내 아들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니? 그냥 우리끼리 계약하고 너 혼자 가서 통보하면 안 될까? 친구의 착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영희야. 너희가 오늘 꼭 함께 있어줘야 해. 너희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걸 저것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줘야 하니까. 그래야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미안하지만 오늘 하루만 나쁜 년 역할 좀 같이 해줘라. 제 단호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제가 사준 옷 중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민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미소보다도 밝고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늦으셔서 걱정했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친구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송명호 아내 이민경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영희 부부의 손을 잡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아들 명호 역시 버선발로 뛰어나와 영희 남편의 손을 잡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이고, 이모님, 이모부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은 어머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누추하지만 편하게 계세요. 그들의 위선적인 환대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연극의 연출가가 된 듯한 기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연극의 결말은 비극일 것이고 그 주인공은 바로 눈앞에 저 두 사람이었지요. 민경이는 마치 잘 훈련된 부동산 중개인처럼 넘치는 자부심을 담아 영희 부부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이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이에요. 저쪽 창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가 가장 예뻐요. 이 붙박이장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주문 제작한 거랍니다. 보기보다 수납이 아주 잘 돼요. 여기는 주방인데요. 제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에요. 특히 이 아일랜드 식탁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기서 명호 씨랑 같이 와인 한잔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등골을 뺏어 세운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영희와 그녀의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경이의 설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벽지의 재질을 손끝으로 만져보았고 그녀의 남편은 거실 창틀을 유심히 살피며 창호의 브랜드를 확인했습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넓고 구조가 좋네. 우리 집 가구들이 다 들어오고도 남겠어. 특히 저쪽 벽면이 넓어서 우리 아들 녀석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86인치 TV를 걸면 딱이겠구먼. 영희 남편의 혼잣말 같은 목소리에 집을 소개하던 민경이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우리 집 가구, 우리 아들 TV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신경을 거슬렀던 것이지요. 명호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영희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이내 집이 좋으니 부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눈치였습니다. 어색한 집 구경이 끝나고 모두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민경이는 값비싼 캡슐 커피 머신으로 직접 내린 커피를 우아한 손길로 우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마음을 굳히고는 제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경이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며 진심에서 우러나온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집을, 그것도 이렇게 좋은 가격에 우리한테 넘겨주다니. 정욱이의 결심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이 집을 이렇게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예쁘게 사용해준 세아가한테 제일 고맙네. 덕분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몸만 쏙 들어오면 되겠어.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영희의 말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명호의 손, 과자를 집으려던 민경이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오직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공포만이 하얗게 떠올랐습니다. 네, 이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넘겨주다니요? 가격이라니요? 명호가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민경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장난 인형처럼 저와 영희 부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호야, 민경아, 영희 이모님이 하신 말씀, 글자 그대로의 뜻이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바로 이분들, 영희 이모님 부부의 집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이런 장난은 너무 심하시잖아요. 명호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다. 지난주에 너희들 몰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까지 전부 찍었다. 계약금도 이미 내 통장으로 들어왔고 잔금 치를 날짜는 다음 달 20일로 잡혔다. 너희는 그날 전까지 이 집에서 너희들의 모든 짐을 빼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말도 안 돼. 으악.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여긴 우리 신혼집이란 말이에요. 이성을 잃은 민경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말했습니다. 신혼집? 누가 그러더냐.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민경아, 너가 직접 말했잖니. 나는 너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억나지 않니? 저는 그날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나는 너희에게 빌려주었던 아무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너희는 원래 너희가 있던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보다 더 공평한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요. 제발 저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는 마세요.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붙은 벌레를 떼어내듯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마. 남의 집에 새 들어 살았으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는 군말 없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예의고 순리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바로 이분들이시지. 저는 제 옆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는 영희 부부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명호와 민경이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었던 세상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파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들의 얼굴이 비참하게 일그러지는 그 순간, 저는 그 낯선 얼굴을 제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그리고 제 과거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선 후 세상은 잠시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제 등 뒤로 터져나올 분노와 절규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집안은 기이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지요. 아마도 그들은 방금 제가 던진 말이 가진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제 친구 영희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호가 괜찮아? 너 얼굴이 너무 하얘. 저는 그제야 제 안색을 살필 여유가 생겼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영희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 손으로 내 오랜 상처를 도려낸 기분이라 그런가 봐. 시원하면서도 아직은 좀 아리네.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제 살점이 뜯겨나간 듯한 아릿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품에 안고 키운 자식을 제 손으로 내치는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법. 저는 제 남은 인생이라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가장 굵은 가지 하나를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전화가 빗발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따뜻한 물로 오랫동안 목욕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불안감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휴대폰을 켰을 때 그 고요함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그리고 빼곡하게 쌓인 문자 메시지들. 발신자는 모두 명호와 민경이,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위에 있는 명호의 문자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제발.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빌게. 제발 영희 이모님한테 가서 계약 무르자고 해줘. 위약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응? 엄마, 제발. 그 다음은 민경이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이 집이 저희 인생의 전부인데
이걸 이렇게 빼앗아 가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인이라. 저는 그 단어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친 헌신을 해준 게 없다고 말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자를 보낸 모르는 번호의 주인은 민경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무리 사부인 명의의 집이라지만 엄연히 아이들 신혼집으로 주신 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빼앗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당장 계약 무르지 않으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사기의 법적 대응이라. 저는 그들의 발악에 가까운 문자들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차가운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문자를 읽고 단 하나의 답장도 하지 않은 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그들은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지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두 사람의 일그러진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얼굴 보고 얘기해.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저희랑 대화 좀 해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엄마, 이 집에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다. 내 말이 농담처럼 들리니?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민경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요. 아들 신혼집 빼앗는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소문 다 낼 거라고요. 어머님 인생 제가 아주 망쳐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소란이 이어졌지만 저는 커튼을 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정옥입니다. 예상대로 순순히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아들과 민경이의 이름으로 각각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귀하는 본인의 소유인 해당 부동산에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8월 20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명하는 바입니다.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과 그간의 거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그 서류의 통신일자를 찍어 발송하는 순간 저는 이 싸움이 이제 감정의 영역을 완전히 떠나 법과 원칙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명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나 애원이 아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체국에서 이런 게 왔어. 엄마, 정말 우리를 고소할 거야?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세울 수가 있어? 나는 너를 법정에 세우려는 게 아니다. 내 재산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다. 그게 너라는 사실이 문제일 뿐이지. 제발 엄마,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내 인생은 뭐가 돼? 내 인생? 너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제 와서 내 인생을 걱정하는구나. 나가라, 명호야. 그 집에서 나가는 것이 너와 내가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의 8월 20일이라는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제 감정을 무뎌지게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거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영희와 함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이미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가구와 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사준 소파, 제가 값을 보태준 냉장고와 세탁기, 그들이 우리 집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들이 차가운 트럭 짐칸 위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쏟아부었던 모든 헌신과 애정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실려나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민경이가 홀로 서서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한 증오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그녀가 제게 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명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저는 그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마지막 짐을 나르고 명호는 터덜터덜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민경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쏘아보더니 두고 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곳은 제게 아들의 행복한 미래이자 제 노후의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저 주인을 기다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새로운 주인인 영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이 집은 너의 집이야. 영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이삿짐 트럭이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조수석에 앉아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아들의 마지막 얼굴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아팠던 장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쫓겨나듯 이사를 나가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희 부부와 함께 다시 법률사무소에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잠시 후 제 핸드폰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잔금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다시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아주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떠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 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돈이 자식을 위한 희생과 의무의 무게를 가졌다면 지금의 이 돈은 오롯이 나를 위한 자유와 권리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영희 부부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저 자신을 위한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직장이나
며느리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요. 저는 오직 제가 원하는 조건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너무 넓지 않을 것. 혼자 사는 제게 큰 집은 관리하기 힘든 짐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햇살이 잘 들어올 것. 평생을 어둡고 축축한 시장에서 보냈기에 남은 인생은 햇살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셋째, 조용하고 안전할 것.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제 평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은 이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단호하고 명확한 요구에 맞춰 몇 군데의 집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중에서 강가가 내다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을 단번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저는 곧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단출한 옷가지와 몇 안 되는 살림살이가 전부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꾸민 작은 공간에 들어선 첫날 밤,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의 잔잔한 물결을 보며 제 인생도 이제 저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 손 가득 장을 봐서 영희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제는 영희의 집이 된 그곳으로요. 아이고, 정호가. 이사하느라 너도 힘들었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영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위해 따뜻한 집들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너야말로 새 집에 이사와서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오늘은 내가 솜씨 발휘 좀 해볼게. 저는 익숙하게 그 집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주방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의무감으로 요리를 했다면 지금은 소중한 친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며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지요. 식사를 하며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가, 그 뒤로 명호한테서는 연락 없었어?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어미 마음이 어디 그렇겠니? 걔는 지금 어디서 뭐라고 지낸다니?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영희야. 나는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할 거야.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그 아이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제 단호한 대답에 영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즐겁게 식사를 하고 함께 집을 꾸미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때는 제게 지독한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우정과 위로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비로소 그 집에 얽힌 모든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며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저는 가장 먼저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뻣뻣한 몸으로 요가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의 근육들이 단단해지는 만큼 제 마음의 근육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동안 제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늘 아들 옷, 아들 신발을 사기 위해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매장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값비싼 에센스를 샀고, 여성복 매장에 가서는 항상 입어보고 싶었던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점원이 포장해주는 예쁜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타인, 특히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너도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자기 긍정의 행위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는 혼자서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시키고 천천히 스테이크를 썰었지요. 주변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제 자신이 무척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정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주는 충만함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고 단단했습니다. 시간은 고요하고 성실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궤도에 올라섰지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서예를 배우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끔은 영인의 집에 놀러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제 일상에서 명호와 민경이의 이름이 언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배려해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호가 시간 괜찮으면 잠깐 차나 한잔할까?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던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가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혹시 명호 소식 들었니? 아니, 들은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제 차가운 대답에도 영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랑 헤어졌다더라. 파혼했대. 저는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동요도 잃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둘이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살았나 봐. 그런데 돈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 남자는 직장에서 잘리고 여자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변했다고 원망하고 싸우다가 결국 서로한테 정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끝냈다고 하더라. 영희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재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동맹에 불과했습니다. 그 목표가 사라지자 동맹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린 것이지요. 저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다, 영희야. 하지만 이제 정말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장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스팸 메시지려니 하고 지우려던 순간 메시지의 첫 문장에 엄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지워버릴까?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이 정말로 무뎌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메시지를 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저 명호예요. 잘 지내세요? 이 번호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보내요. 엄마가 제 번호는 차단했을 것 같아서요. 엄마, 저 민경이랑 헤어졌어요. 엄마가 그 집을 파신 후에 저희 정말 많이 싸웠어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알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경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뵐 수는 없을까요?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 메시지는 구차한 자기 변명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교묘하게 숨겨진 동정심 유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읽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서 나더러 지금 어쩌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처한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를 다시 이용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다 읽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차단 버튼과 삭제 버튼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의 존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예 다음으로 새로 시작한 취미는 사진이었지요.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제 시선으로 담아내는 일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깔깔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 저는 그 모든 평범하고 소중한 풍경들을 뷰파인더에 담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 커피를 마시며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거대한 폭풍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조차 그들에게 내어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내 감정의 소모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한때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갔던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오늘 찍은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카메라가, 제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하고 평온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통쾌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나 자신으로 오롯이 서게 된 한 인간의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에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제게 주어진 남은 날들에 대한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저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더 바뀌고 제 작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 위로 따스한 봄볕이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밤은 없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한숨 짓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제 하루는 이제 규칙적인 평온함과 소소한 설렘으로 채워져 있었지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은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 평생 주부로 살다가 늦둥이 딸을 시집 보내고 자신의 시간을 찾기 시작한 동갑내기 친구,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다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저씨까지. 우리는 나이도 살아온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사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아래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출사를 나갔습니다. 낡은 골목길의 정겨운 풍경을 담기 위해 서울 시내를 걷기도 하고 새벽 물안개를 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차를 몰아 강가로 향하기도 했지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제가 명우 엄마가 아니라 온전한 이정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옥 씨, 지난번 풍경사진 정말 멋지던데 어떤 렌즈를 쓴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제 과거의 희생을 칭찬하는 대신 정옥 씨는 웃는 모습이 참 고와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식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희생이나 원망, 기대 같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용돈 보내줘서 새 필터 하나 샀지 뭐야. 우리 아들 녀석이 주말에 온다는데 맛있는 거나 해줘야지 같은 건강하고 가벼운 애정이 담긴 이야기들이었지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관계란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동등한 인격체들의 건강한 교류라는 것을요. 어느 날 동호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산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는 말을 무심코 던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전구 하나가 반짝하고 켜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 이름으로 된 이 모든 재산의 마지막 행선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무겁고 비장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숙제를 해결하러 가는 학생처럼 마음은 가볍고 명쾌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의도를 알아채고는 차분히 상담에 응해주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사님.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본 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자제분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제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돈은 제 피와 땀의 가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기부처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평생을 제 자식 하나의 성공을 위해 돈을 모았지만 이제 그 돈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장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완벽하게 지었다는 충만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유산은 혈연이라는 낡은 굴레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가장 명예롭고 가치 있는 증명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산 만년필과 두툼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호가, 지난 60평생 참으로 고생 많았다. 거친 시장 바닥에서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너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청춘을 보냈지. 사랑이라 믿었던 굴레에 갇혀 너 자신을 잃어버렸던 어리석고 아팠던 날들도 있었단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해준 게 없다는 잔인한 말을 들어야 했던 그 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하지만 정호가, 너는 무너지지 않았다. 너는 끝내 스스로 그 낡은 굴레를 끊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일어섰다.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나는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구나. 내 손으로 내 과거와 상처를 잘라내던 그 순간의 아픔을 이겨내 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너 자신, 이정옥으로 살아간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너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지금의 너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니 정호가 앞으로 남은 날들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행복해지자꾸나.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를 가장 아끼는 또 다른 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창밖은 어느새 부드러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조용히 창가에 섰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 불빛들처럼 잔잔하지만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할 사람도 그리워할 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창밖의 풍경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제 자신을 위해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제 인생에 찾아온 눈부시게 따뜻한 봄밤이었습니다.